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독일의 프라이프루크시라고 하는 수원시와 같이 결연한 시가 있는데 거기서 수원 시민들이 세우려던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일본의 반대로 최근 무산됐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최선을 다한 거고 역사를 진전시킨 것입니까? 이 합의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민간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뭐 그런 그 부분들도 더 우리 뜻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사업 자체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우리와 일본과의 합의 내용과는 좀 다른 차원의 측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는지 모르겠고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는 정말 역사에는 인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밀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를 결정할 때가 옵니다.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어떻게 올리시겠습니까? 이런 영화 밀정의 대사를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총리,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역사 앞에서 겸허히 반성하고 일본과 재협상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3자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당사자들의 의견입니다. 피해자 당사자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많은 피해자분들 중에 의견들이 많은 분들 중에 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컨센서스 하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이것에 대해서 다 만족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이건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자꾸 연세가 많아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연세가 상당히 고령자들이십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그냥 우리 피해자 당사자들의 또 다른 우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너무 오래 끄는 것은 그것이 과연 최선의 결정이겠는가 또는 차선의 결정이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마지막 한 분이라도 하고 동의하지 있습니다. 않으면은요 그렇게 국가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리, 오늘 금융노조가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서 총파업에 돌입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총파업 네, 알고 있습니다. 27일부터는 공공운수노조, 28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국민 피해와 노사관계 파국을 막기 위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의지 있으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성과 연봉제에 관한 의견을 물으시는 네. 겁니까? 파업에 관한 파업에 의견을 관한 물으시는 것을 겁니까? 예. 파업에 관한 거 묻는 겁니다. 파업은 합법 파업의 경우에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되고 정부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동안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법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총파업 중에서도 총파업이 다 하여튼 합법적인 이런 범위에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업이요? 그 과정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경청하고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것이요. 기획재정부가 12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정부 완료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절반 가까운 53곳에서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의 의결로 강행된 것이기 때문에 도입 과정의 불법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그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또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성과연봉제가 합의가 되고 또 진행이 되기를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이라고 그런 그 해석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공공기관 이사회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을 통해서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노사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어디서 해석을 그렇게 국회 했습니까? 입법조사처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또 그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있겠지만 예. 이 부분에 관한 법 해석 전문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지금 성과연봉제의 선두주자였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포기를 했어요. 이것이
그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로 이 제도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진적인 기업들도 포기한 제도를 뒤늦게 도입을 해서 실패 전체를 왜 밟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성과 연봉제를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임금 체계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사회적 논의부터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총리님이 이걸 나서실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갈등 관리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공공 부문에서 대파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그 성과 연봉제는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노사 관계에 정한 법령과 여러 지침 등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법리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파업이요, 총리님 보고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사상 최대의 공공부문 파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화도 하고 문제가 뭔지 제기하는 것도 듣고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이 파업이 커집니다. 예방할 수 있는 거를 이것이 고스란히 국민 피해가 되고 그런 문제인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그 여러 아니 가지로 지금 총리님이 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법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리로서 모든 거를 지금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부처들과 함께 검토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자랑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것인데요. 이 후속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 절감액이 2083년까지 333조이고 그것의 20%를 공적 연금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큰 틀에서 네. 그런 방향의 말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10대 성과라고 홍보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재정 절감액 중에서 20%를 쓸 경우에 올해 쓸 수 있는 돈이 1,700억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연금 개혁에 합의를 했는데 1,700억 날아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날아갔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서 네.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날아갔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거기에 20%를 1,700억인데요. 그 1,700억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연금을 제대로 못 붙는 것에 대해서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금으로 공무원들이 희생한 돈을 거기다 넣기로 했다고요. 1,700억을. 이 합의된 내용 모르세요? 이게 그럼요. 얼마나 작년에 정말 큰일이었습니까? 근데 그 1,700억 전혀 예산 배정이 안 됐고요. 공무원들만 일방적으로 희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액 활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뭐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그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 절감분을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지금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적 합의기구의 사각지대 해소 분과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5월에 이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새누리당이 위원을 안 내서 10월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많은 부분을 합의를 했는데 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네? 내년부터 우리 1,700억 하시겠습니까? 그거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재정 당국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1,700억 지금 공무원들의 희생으로 마련된 것인 만큼 복지부나 노동부 등과 협의를 해서 별도의 실링으로 일반 예산에 넣을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실링으로 해서 2017년부터는 반드시 이것이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재정 당국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차관 나오세요. 네, 총리님 들어가시고 차관 나오십시오.
예, 차관님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네, 공공의료 비중. 공공의료 비중이요? 네. 예, 한 6, 7%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차관님이 잘 답변을 못하시네요. 병상수 기준으로 9.2%입니다. 문제는 공공의료 비중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매년 후퇴를 하고 있는데요. 병상수 기준으로 보면 2007년에 11.8%, 또 작년은 9.2%로 뒷걸음치고 있는데요. 1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고, 이런 추세로 가면 8%대로 이제 아마 하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차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된다는 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을 꼭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중심으로 올 거냐, 아니면 민간 기관이라도 그런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성 중심으로 볼 거냐, 여러 가지 그 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지금 추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공공기관의 형태로 모든 걸 다 공공기관의 형태로 만들어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은 민간기관의 그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권역별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정을 통해 가지고 민간기관의 역할을, 공공기능의 역할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공공성 강화를 좀 보완하는 방안으로 지금 네, 작년에 추진하고 메르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산될 때요, 그냥 기능별로 공공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 민간이. 분명히 공공의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지난번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저희가 교훈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최소 30%까지 확대를 해야 되지만 30%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10% 미만으로 후퇴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받고 안 되죠.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관 공공 형태로 뭐 공공의료원이나 국립병원 형태로 병상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민간 의료기관의 지정 등을 통해서 그런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관님 들어가십시오. 예, 총리 다시 나오십시오. 이 질문은 물론 복지부에 질문할 수도 있지만 잠깐만 좀 제가 자리 건강보험료 문제이기 좀 때문에 갔다 오겠습니다. 네, 네, 자료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예. 자료 갖고 오십시오. 예, 말씀하시죠. 네. 정부의 늦장으로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이 지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건강보험 체계가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부가 체계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래 2015년에 발표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발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보공단에 제기된 보험료 관련 민원은 총 6,725만 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민원의 74.7%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그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소득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서 국민들은 이거를 보험료 폭탄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네.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그 2014년 이야기죠. 송파 세모녀가 그 건강보험료가 얼마였냐면 5만 원 넘게 부과가 됐습니다.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조속히 개편을 해서 그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여러 번 저희가 속았습니다. 언제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부가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인지 한번 총리로서 소신 있는 답변 좀 해보십시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정부도 공감을 하고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국민 다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추진할 이런 경우에는 저소득 고액 생산자, 고액 재산가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가입자가 새로이 발생한다, 뭐 이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논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지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부가의 형평성이나 또 수용성, 그리고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지금 계속 오래 하셨어요. 이미 그 기획단에서 5가지 방안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가 결정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 기획단에서 개선안을 시뮬레이션 한 것 중에서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송파 세모녀처럼 생활 수준이 비슷한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449만 명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중심으로 개편할 경우에. 그러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 왜 이미 다 방안 나왔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다 나왔고 왜 결단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언제까지 할 거냐. 왜냐하면 저희 여러 번 속았습니다 이미. 누구한테 속으셨습니까? 정부한테요. 정부는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죠. 정부가 발표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하러 갔는데 청와대에서 하지 말라서 안 했어요. 작년에. 언제 할 거냐고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그러면 이미 다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개선안이 5가지가 나왔고 거기에 따른 시뮬레이션 나왔고 결단하면 됩니다. 그럼 최소화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고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검토들이 필요했고 1차 검토, 2차 검토들을 쭉 하고 있는데,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합의가 더 되면 빨리 처리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몇 가지 이론들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다 처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이 도와드린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으니까 빨리 검토하셔서 많은 분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계부처로 하여금 가급적 조속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고령사회 진입 연도가 2017년도에서 2018년으로 바뀐 거 아세요? 무슨 연도가요? 고령사회 진입 연도. 진입 연도. 예, 진입 연도라는 건 뭐냐면 예.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되는 건데 이 연도가 2017년에서 18년으로 바뀌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당초에 2010년 10월에 수립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고령사회 진입 연도를 2017년으로 그렇게 기재했는데, 그것이 약간의 계산 착오가 있었다. 뒤에 이제 그게 확인이 돼서 그걸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기본 계획을 보완하면서 그 2017년으로 되어 있는 걸 2018년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바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일단 총리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입된 성과 연봉제는 노사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어디서 해석을 그렇게 국회 했습니까? 입법조사처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또 그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있겠지만 예. 이 부분에 관한 법 해석 전문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지금 성과 연봉제의 선두주자였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포기를 했어요. 이것이 그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 제도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진적인 기업들도 포기한 제도를 뒤늦게 도입을 해서 실패 전체를 왜 밟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성과 연봉제를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임금 체계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사회적 논의부터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총리님이 이걸 나서실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갈등 관리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공공 부문에서 대파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업이요? 그 과정에서 네.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경청하고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것이요. 기획재정부가 1,200개 공기업, 12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정부 완료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절반 가까운 53곳에서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의 의결로 강행된 것이기 때문에 도입 과정의 불법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그 모든 법적인 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또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성과연봉제가 합의가 되고 또 진행이 되기를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이라고 그런 그 해석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공공기관 이사회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독일의 프라이프루크시라고 하는 수원시와 같이 결연한 시가 있는데 거기서 수원 시민들이 세우려던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일본의 반대로 최근 무산됐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최선을 다한 거고 역사를 진전시킨 것입니까? 이 합의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민간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뭐 그런 그 부분들도 더 우리 뜻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사업 자체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우리와 일본과의 합의 내용과는 좀 다른 차원의 측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는지 모르겠고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과 한교안 총리는 정말 역사에는 임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밀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를 결정할 때가 옵니다.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그것은 너무 오래 끄는 것은 그것이 과연 최선의 결정이겠는가 또는 차선의 결정이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마지막 그렇게 한 분이라도 하고 동의하지 있습니다. 않으면은요 그렇게 국가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리 오늘 금융노조가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서 총파업에 돌입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총파업 네, 알고 있습니다. 27일부터는 공공운수노조, 28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국민 피해와 노사관계 파국을 막기 위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의지 있으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성과연봉제에 관한 의견을 물으시는 네. 겁니까? 파업에 관한 파업에 의견을 관한 물으시는 것은 겁니까? 예. 파업에 관한 거 묻는 겁니다. 파업은 합법 파업의 경우에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되고 정부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동안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법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총파업 중에서도 총파업이 다 하여튼 합법적인 이런 범위에서 어떻게 올리시겠습니까? 이런 영화 밀정의 대사를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총리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역사 앞에서 겸허히 반성하고 일본과 재협상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3자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당사자들의 의견입니다. 피해자 당사자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그 많은 피해자분들 중에 의견들이 많은 분들 중에 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컨센서스 하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이것에 대해서 다 만족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이건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자꾸 연세가 많아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연세가 상당히 고령자들이십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그냥 우리 피해자가
피해자 당사자들의 또 다른 우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